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세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12장이거든요. 네, 조세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 12장이고 공공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공공경제학이라고 하는 정부의 행위라고 하는 것 또는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세가 뒤따라야 되는데 조세라고 하는 것을 세금을 걷는 게 필수인데 그걸 어떻게 걷느냐 그 원칙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조세의 원칙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세 형평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조세 형평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조세 형평성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익 원칙이 있고요. 하나는 능력 원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익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뭔가 그 정부가 생산해 놓은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의 편익이 큰 사람 편익을 많이 제공받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려면 뭔가 이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려면 뭔가 그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공재나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편익 원칙입니다. 세금을 낸 걸로부터 뭔가 편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런 원칙에 의해서 걷어지는 세금이 재산세 같은 거. 그래서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목들이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 즉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의 주택 문제 또는 그 지방의 교통 문제 또는 그 지방의 환경 문제 이런 거는 다 그 지역 내부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지역 현안에 가까운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의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또는 그 지역의 어떤 범죄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그 지역의 현안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일을 해야 되고 그 지방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원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재원들을 걷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방세거든요. 근데 그 지방세는 그런 식으로 공공 서비스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공 서비스에 따르는 비용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걷는 명목으로 걷는 세금인데 그 중에서 재산세 같은 거, 재산세가 그런 거예요. 네, 공공 서비스세에 가까운 겁니다. 즉 재산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공 서비스나 공공 재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이 많은 사람일수록 범죄 위험,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또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범죄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라. 거기로부터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어야 좀 세금을 많이 내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재산세가 재산세가 대표적으로 공공 서비스세의 명목으로 걷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휘발유세도 마찬가지죠. 휘발유세 같은 경우는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세금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휘발유 도로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도로로부터 얻는 편익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로로부터 편익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휘발유가 필요할 것이고 그 휘발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휘발유세도 그런 편익 원칙에 입각한 세금이다. 그거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휘발유세를 거둔 걸 가지고 도로를 유지 보수하는데 그 세금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에 의해서 걷는 세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도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휘발유를 많이 넣을 것이고 그 휘발유를
살 때 거기 안에 이제 휘발유 세금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휘발유가 세금이 종액세죠. 예, 종액세 명목으로 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편익 원칙의 하나의 예고의 재산세나 휘발유세 그런 게 원칙이고, 능력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 있는 사람 좀 더 내라 이겁니다. 이때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시면 세금 부담 능력입니다. 세금 부담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능력 원칙은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수직적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조세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이 세금 부담 능력이 크겠죠. 돈이 많을 테니까. 고소득자일수록 또는 부자일수록 세금 부담 능력이 클 겁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나 부자들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두라라고 하는 것이 수직적 공평성에 의한 능력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평적 공평성이라고 하는 건 같은 조세 부담 능력이면 같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한 이야기로 줄어들게 되죠. 네, 조세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라. 그리고 세금 부담 능력이 같으면 세금 금액과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능력 원칙에 의거한 세금을 거두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평성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같은 조세 부담 능력이라고 할 때는 소득 수준이나 재산만 가지고 측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득만 가지고 같은 소득이다. 그래서 같은 조세 부담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은 소득을 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특수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컨대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모두 둘 다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소득이 100만 원인데 A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부양 가족이 있단 말이죠. 이 100만 원으로 부양하는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부양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세금 부담 능력이라고 했을 때 소득으로만 세금 부담 능력을 측정을 했을 때는 두 사람은 같죠. 세금 부담. 근데 그걸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수 여건을 고려할 때 얘는 B라는 사람은 부양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부양 가족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예컨대 4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뺀 만큼이 이 사람의 세금 부담 능력이 되겠죠. 이 사람은 100만 원 혼자 사니까 100만 원 그대로가 세금 부담 능력이 되기 때문에 특수 요건을 고려하게 되면 세금 부담 능력은 A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이제 그 부양비, 아까 이야기했던 부양비, 그다음에 교육비, 의료비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필수적으로 우리가 뭔가 지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용이 있을 경우에, 그런 특수 여건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 공제라고 하는 걸 해주는 겁니다. 특별 공제.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금 부담 능력에서 이런 비용들을 빼줘 버리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 100만 원 그대로가 나의 세금 부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부양비,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것들을 다 합하니까 한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더라. 특수 요건에 의한 비용이 들더라. 라고 하면은 그 100만 원에서 40만큼을 뺀 60만 원이 이 사람의 그 세금 부담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능력 원칙을 고려할 때에는 조세 기착을 고려해야 돼요. 조세 기착. 어디에 세금이 기착되는지를 고려해야 돼요. 예컨대 우리가 저번에 요트세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요트세.
요트세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트세를 그 부과한 이유는 뭐냐면 요트는 주로 누가 소비를 합니까? 요트는 부자들이 소비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트세를 거두면 부자들한테 이 세금이 매겨질 것이다. 그거 본 거죠. 즉, 요 능력 원칙에 의하면 조세 부담 능력이 큰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고자 의도한 세금이 바로 이런 요트세 같은 또는 뭐 모피코트 그런 고가의 상품들 그런 사치제들은 보통 부자들이 그 소비를 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런 명목의 세금을 거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뭐 요트세든 뭐 모피코트에 부과되는 세금이든 부자한테 기착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기착되지 않고 이 요트세만 하더라도 그 부자들은 요트를 소비하는 부자들은 회피를 해버려요. 회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요트세가 부과되면 요트 안 타면 그만이 요트 소비를 하지 않아요. 달아나 버려요. 그래서 요트를 사지 않으면 세금도 부과되지 않겠죠. 오히려 그러한 소비 그 부자들의 소비 요트에 대한 소비 급감으로 인해서 요트를 판매하는 판매업자들 그러니까 요트 판매자들의 수입이 줄어들겠죠.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들한테 이제 조세가 기착되는 겁니다. 조세가 이들한테 오히려 기착되는 거예요. 즉, 이 조세 기착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의도했던 조세 부담 능력이 큰 사람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했던 그 능력, 그 의도 자체가 왜곡이 돼서 그 의도 자체가 실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세 부담 능력이 낮은 그 요트 판매업자, 그러니까 요트를 생산하는 기업들과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조세가 기착이 돼버리는 거죠. 그들이 임금이 낮아지고 그들이 회사에서 잘리고 뭐 이런 그들한테 조세가 기착이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능력 원칙과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히려 조세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귀착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세 기착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책에는 법인세의 예도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 과연 법인세가 부유세냐? 법인세가 과연 부유세냐? 법인세가 부자들한테 걷는 부유세냐?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논리거든요. 요트세랑 같은 논리예요. 법인세를 거두게 되면 이 그 법인세는 그 그러니까 이득 그러니까 그 기업이 그 남긴 이윤에다가 그 세금을 물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윤한테 세금을 물리니까 그 이윤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얻고 있는 대주주들한테 뭔가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유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대주주들은 만약 법인세를 너무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 법인세를 너무 많이 부과하게 되면 그걸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회피를 할 수가 있어요. 법인세가 이율이 낮은 나라에다가 공장을 더 짓는 거죠.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법인세가 높은 나라의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사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높은 법인세율은 회피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 법인세율이 높아 버리면 사업을 안 하면 또 그만입니다. 영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많아요.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켜 버릴 수 있잖아요. 그 사업하지 말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킨다든지. 그럼 어쨌든 다른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회피를 해버릴 수 있습니다. 네. 법인세 혜택이 많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버리든지 그럼 대주주들은 법인세로부터 별로 귀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법인세 부과로 인해서 대주주가 쉽게 회피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다른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법인을 이전한다든지 하면은 근로자들의 뭐 임금이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해고가 된다든지 해서 소득 수준이 낮아지니까 이러면 근로자들한테 조세 기착이 되는 거죠. 또는 법인세율이 높아서 이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 높아졌다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조세가 기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의 회피 수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조세 기착은 근로자나 소비자들한테 기착이 되는 겁니다. 조세가 기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도했던 바인 조세 부담 능력이 큰 대주주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곳에 조세가 기착이 됨으로 인해서 조세 부담 능력이 오히려 낮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귀착이 돼서 세금이 더 많이 거치게 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능력 원칙이 실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능력 원칙을 실현을 하려면 반드시 조세 기착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 기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잘 형량을 해서 그런 부자들이 얼마나 그 회피 수단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회피를 잘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런 세금을 매겨야지 그거 고려 없이 매겼다가는 능력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세의 세금을 거두는 몇 가지 원칙, 즉 조세의 형평성과 조세의 효율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경제학의 주요 테마죠. 네, 공공경제학의 주요 테마인 외부효과, 공공재, 그 다음에 조세의 원칙,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는 사부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사부의 공공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이제 5부로 넘어갑니다. 5부로 넘어가서 기업 행동과 산업 조직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13장, 오늘은 13장 생산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오늘은 그 이제 5부 기업 행동과 산업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행동과 관련한 전체적인 논리 구조, 전반적인 논리 구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기업의 그 경제 주체들의 행동과 관련을 해서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었지만 경제 주체들은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 경제 주체는 제약 하에서 자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하거든요. 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사익이 공익으로 연결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건 사익을 공익으로 연결시켜주는 이 세상의 오묘한 진리다라고 오묘한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현대 경제학에서는 이걸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말로 이론화했고 그 가격 메커니즘,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건 수요랑 공급이라고 하는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장 균형이 달성되는 걸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게 가격의 어떤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공익과 관련해서 효율성이라고 한다면 이 효율성이, 이 균형은 효율성을 달성하는 지점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익을 달성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근데 요 사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이렇게 요 지점, 요 하살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장의 경제 주체들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죠. 시장의 경제 주체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소비자고, 수요를 하는 소비자고, 하나는 공급을 하는 생산자다라고 보는데, 소비자의 사익 또는 이걸 자기 이익이라고 또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이익. 소비자의 자기 이익은 효용 극대화입니다.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얻는 만족도를 효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도를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효용 극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즉 생산을 해서 시장에 그거를 공급하고 판매를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뭔가 이윤을 많이 낳으려고 그러죠. 그 이윤이 이윤이에요. 이윤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용 극대화와 이윤 극대화를 실현시킨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와 이윤 극대화를 달성한 점들의 집합이 바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효용 극대화를 실현시킨 점들의 집합이 수요 곡선이고요. 생산자가 이윤 극대화를 달성한 점들의 집합이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연결이 돼서 결국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제학에서. 그래서 이 생산자 이론은 결국 기업입니다. 기업 이론이에요. 기업인데 이 기업 이론 또는 생산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공급 곡선으로 기결되게 됩니다. 이윤 극대화를 달성한 점들의 집합이 공급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이론의 결론은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래프로 공급 곡선을 도출하게 되거든요. 소비자 이론이 있는데 소비자 이론에 의해서 수요 곡선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요 도식입니다. 요 도식. 경제 주체가 제약하에서 자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경제 주체는 두 개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소비자와 생산자는 기업이죠. 기업 생산자가 있는데 근데 제약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를 얻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습니다. 무슨 제약이 있냐면은 예산 제약이 있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건 내 소득 제약 또는 예산 제약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소비를 하려고 하는데 10,000원밖에 없어요. 그 10,000원이 바로 내 소득 제약 또는 예산 제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소비를 할 때 그런 제약이 걸려 있죠. 우리는 돈을 무한정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무한정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장 잘 쓰게 되면 그게 효용 극대화죠. 10,000원을 가장 잘 쓰게 되면 내가 내 효용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자원 또는 수단은 그 10,000원이죠. 그 수단을 잘 활용하면 내 효용 극대화 달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산자 또는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를 하는데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제약 조건이, 소비자 같은 경우는 예산 제약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예산 제약 하나밖에 없는데,
생산자는 두 가지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 및 비용 제약이에요. 이 생산 제약과 비용 제약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생산 비용 제약이 있고 또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장 제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생산 및 비용 제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생산 기술적 상황을 묘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기술, 예.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술. 생산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 기술. 생산 기술. 그러니까 어떤 제약이냐면 이런 제약이에요. 내가 생산자 또는 기업이 뭔가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을 할 때 무한정 생산하면 좋죠. 내가 종자 한 가마니를 투입을 해서 쌀을 얻는 데 있어서 종자 한 가마니만 투입을 해도 쌀이 엄청나게 나오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엄청 황금알을 낳는 오리 그 자체가 하나의 기술이 체화돼 있어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산 기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약 근데 사람 그렇게 하지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맞는 기술은 없어요. 한 가마니를 넣으면 어떤 사람은 쌀이 종자 한 가마니를 넣으면 쌀이 10가마니 나오는 사람이 있고 20가마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가마니 나올 수 있죠. 다 기술 수준이 다릅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 사람들마다 이 기술 제약이 생산 기술적 상황 생산 기술적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 제약입니다. 생산 제약, 비용 제약 이건 둘 다 기술적 제약입니다. 시장 제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산자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속해 있는 시장 형태가 다르거든요. 네, 시장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시장 형태는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형태가 총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예요. 네. 이 스펙트럼처럼 구분할 수 있는 4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4가지 형태의 시장이라고 하는 건 독점도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독점도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독점 시장이 가장 독점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가점 시장이 독점도가 크고 그 다음에 여기 독점적 경쟁 시장이 그 다음이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독점도가 제로입니다. 네, 그렇거든요. 독점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업의 가격 설정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한 기업이 의 가격 설정 능력이 크면 클수록 독점도가 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독점 시장이라고 하는 건 생산자가 그 시장에 한 개밖에 없어요. 네,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시장에 한 개의 그걸 생산하는 생산자가 한 명밖에 없으면 그 사람이 왕이죠. 네, 생산자가 한 명밖에 없다. 그 사람이 왕이죠. 그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면은 그 가격 설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과점 시장이라고 하는 건 소수입니다. 네. 그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숫자가 또는 생산자의 숫자가 10개도 안 되는 그런 시장, 소수입니다. 그런 과점 시장이라고 하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 굉장히 경쟁적이지만 즉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장 내 기업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엄청나게 다수인데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경쟁적이지만 여기 독점적이란 말이 붙어 있는 건 제품 차별화가 가능한 그런 시장이에요. 그리고 뭐 미용 서비스 시장이나 또는 식당 서비스 시장 또는 치약, 칫솔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나게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식당 엄청 많잖아요.
미용실 엄청 많잖아요. 엄청나게 다수 경쟁적인 시장이지만 다 달라요. 예, 똑같은 걸 똑같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식당마다 맛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그걸 맛을 내는 기술이 다 다릅니다. 제품 차별화가 가능한 시장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제품 차별화가 가능한 시장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라고. 이 독점적이란 말은 내가 어떤 차별적인 기술에 대한 독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 차별화가 가능한 시장.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그러니까 제품 차별화고 해서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조금씩 다르죠. 식당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미용 기술도 미용실마다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치약에 들어가는 물질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어떤 치약은 뭐 미백 효과를 더 내고, 어떤 치약은 치석을 제거하는 효과가 큰 물질을, 그런 식으로 뭐 다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도 여기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경쟁적 시장이고 제품 차별화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히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근데 이런 시장은 사실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네,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경제학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형태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제품을 어떤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시장이 다른 겁니다. 시장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기를 생산한다 그러면 독점 시장이죠. 자기는 독점 시장에 있는 겁니다. 독점 시장이라고 하는 형태의 제약에 걸려 있는 겁니다. 내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또는 뭐 정유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과점 시장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과점 시장, 자동차나 정유 사업 다 과점 시장이죠. 소수의 기업들만 존재합니다. 내가 뭐 식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 미용업을 하고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제약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제약이다. 네. 생산자 또는 기업은 두 가지 제약에 걸려 있다. 그래서 이런 제약 하에서 기술적인 제약하고 시장 형태에 따른 제약에 걸린 상태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생산 기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산 기술과 자기가 가지고 지금 속해 있는 그 시장 구조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제약이 걸려 있고, 그 상황, 그런 전제된 상황 속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할 거는 요거거든요. 생산자 이론입니다. 생산자와 관련된 얘기 5부에서 이거 지금 요 틀은, 생산자 이론은 지금 5부에서 맨큐 경제학 5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맨큐 경제학 5부 기업 행동과 산업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고, 요 이야기 소비자 이론과 관련된 요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7부에서 다룰 이야기입니다. 7부. 네, 7부에서 다룰 이야기다. 네. 7부 21장에 보면 소비자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이거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다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5부에서는 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기술적 상황은 크게 보면 이제 생산제약과 비용제약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이거는 둘 다 생산 기술적 상황을 묘사한 거거든요. 생산 함수든, 이게 생산 제약을 나타낸 게 생산 함수입니다. 비용 제약을 나타낸 게 비용 함수예요. 근데 이 두 개는 사실 논리적으로 같아요. 같은 말을 다르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생산 기술적 상황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냐면 예컨대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 예컨대 그러니까 생산 과정이라고 하는 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위치를 따지자면 여기 있는 겁니다. 요게 생산 기술이에요. 생산 기술은 이게 뭔지 모르지만 요 생산 요소와 생산물이 산출되는 과정상에서 나오는 게 생산 기술이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종자를 투입해서 쌀이라고 하는 종자라고 하는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쌀이라고 하는 생산물을 낳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종자 한 가마를 투입하면 쌀이 10가마 나와요.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종자 한 가마니를 투입을 하면 쌀이 20가마가 나와요. 그러면 누가 생산 기술의 수준이 높은 겁니까? 당연히 B죠. 똑같은 투입 요소로 투입량으로 더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A보다. 그러니까 B가 당연히 생산 기술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기술입니다. 똑같은 투입물에 대해서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생산 기술이 높은 것이죠. 이런 거를 나타낸 게 생산 함수입니다. 네. 생산 함수입니다. 이거를 그 수학적으로 묘사한 게 생산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투입하면 나오는 겁니다. 뭔가를 어떤 상자에 함수할 때 함자가 이게 상자 함자거든요. 어떤 상자에 뭘 넣습니다. 뭔가를 집어넣어요. A를 집어넣으면 예컨대 A가 아니고 보통 수학적으로 X라고 그러죠.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온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나타내 주냐면 Y는 fx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상자에 집어넣으니까 Y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Y가 나오더라. 이게 Y는 fx다 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종자 한 가마니가 X죠. X를 집어넣었더니 Y가 얼마나 나오냐? 쌀이 몇 가마 나오냐? 이 이야기예요. 똑같은 거. 요 박스가 결국에는 생산 기술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상자가 뭐냐에 따라서 한 가마니를 A가 가진 기술의 상자면은 한 가마니 넣으면 10가마가 나오는데 B가 가진 생산 기술의 상자에 넣으면 한 가마니를 넣으면 20가미가 나온다. 그러니까 B가 생산 기술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생산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생산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x를 보통 x가 아니라 lk 보통 집어넣는 게 이게 생산 요소거든요. 생산 요소에는 노동, 자본, 토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토지는 빼버리고 토지를 그냥 자본에 집어넣어 버리면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생산 요소는 LK란 말이에요. 생산 요소가 노동, 자본, 토지인데 토지 없애버리고 노동, 자본만 고려를 하게 되면 요 X라고 하는 건 결국 노동과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L은 노동량이거든요. K는 자본량입니다. 보통 L, 노동량은 L로 써요. 영어가 레이버니까 L로 노동이 레이버니까 L로 쓰는 겁니다. L로 쓰는 거고 K 보통 자본은 K로 씁니다. K로 쓴다라고 보시면 결국은 투입되는 건 LK죠. LK. 지금 종자라고 하는 것도 요 K에 들어갑니다. 자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LK를 집어넣으면 얼마의 생산량, 우리 같은 경우는 쌀이 얼마나 생산되는가, 그게 이제 Q죠. 네, 여기 Q가 나온다. LK를 집어넣으면 Q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Q는 F의 L, K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아까는 이게 LK가 그냥 X였는데, 그리고 Q가 그냥 Y였는데, 지금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Q는 산출량이거든요. 이때 Q는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어떤 거, 생산물의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Q는 Q의 LK라 써줬잖아요. 그리고 F를 굳이 F라 쓰지 않아도 돼요. G라 써도 되고 Z라 써도 되고 뭘로 써도 좋은데, 그냥 이 F를 그냥 Q라 써주는 겁니다. 요거 따라서 Q라 써주는 거예요. F로 쓰지 않고. 그렇게 쓰면 나중에 편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요것만 쓰더라도 요게 Q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F라 쓰지 않고 Q라 써도 무방합니다. 요거 앞에 거 따라서 그냥 써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생산함수는 이렇게 나타내준다. 이런 산식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비용함수도 생산함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비용함수도 생산함수랑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예컨대 비용함수로 나타내준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가마니를 생산을 하는데 A는 20가마니 생산하는데 종자 몇 가마니면 되죠? 2가마니면 되죠. 왜냐하면 A는 1가마니에 10가마니를 생산했으니까 20가마니 생산하려면 2가마니를 투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가마니를 생산하기 위해서 A는 2가마니를 투입하면 되는데, B는 20가마니를 생산하기 위해서 몇 가마만 하면 되죠? 아까 20가마니 생산하기 위해서 1가마니만 넣으면 됐죠. 그러니까 1가마. 이렇게 된 거예요. 즉 같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 B가 더 적게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양을 생산했잖아요. A보다. B가 그러니까 같은 양을 생산을 하려면은 더 적은 투입량, 즉 더 적은, 이 투입은 다 비용입니다. 이 종자를 사서 요거를 사서 쌀을 생산하는 거니까 이거는 종자에 대한 거는 비용이에요. 투입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 구조는 커지죠. 그러니까 생산 기술이 높으려면 똑같은 생산물을 할 때 더 적은 투입을 하면 할수록 생산 기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더 적은 똑같은 생산물을 생산을 할 때 더 적게 투입한 B가 생산 기술이 높은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은 같은 상황입니까? 다른 상황입니까? 같은 상황이죠. 서로 방점이 다른 거예요. 생산함수는 생산제약 또는 생산함수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비용함수도 마찬가지로 생산 기술적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지만, 생산함수는 같은 투입물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나 많은 생산물을 생산할 것인가를 가지고 생산 기술적 상황을 묘사를 하는 것이라면, 비용함수라고 하는 건 같은 생산물을 생산을 할 때 얼마나 적은 투입량을 투입하느냐를 가지고 생산 기술을 묘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서로 논리 구조를 반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같은 말이라는 거죠. 두 개가 지금 같잖아요. 논리 구조. 같은 논리 구조. 이게 지금 같잖아요. A의 상황 같죠. B의 상황 같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하면은 LK가 아니고 같은 양, 즉 Q를 일정량 20가마니 Q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입을 해야 되느냐, 얼마의 비용을 들여야 되느냐. 이게 C가 지금 비용이거든요. 비용은 영어로 코스트니까 그 이니셜을 따서 C를 합니다. Q는 아까 이야기했던 생산량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생산량. 그러니까 여기 같은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Q를 넣었더니 A는 2가마만 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얼마를 해야, 그러니까 Q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를 가지고 지금 함수 관계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A는 같은 양 2가마니,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20가마니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2가마니에 해당되는, 종자 2가마니에 해당되는 비용이 드는 거고, B는 20가마니 Q를 생산하기 위해서 종자 1가마니만큼의 비용이 든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함수 관계로 하면은 C는 F의 Q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Q가 들어가서 C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 F도 F로 굳이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이 C를 따라서 C를 쓰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함수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함수가 나왔다. 근데 이 두 개의 함수는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같은 논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생산 함수든 비용 함수든 그 기업 또는 그 생산자의 생산 기술적 상황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 즉 함수로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나중에 생산함수는 이 생산함수는 그냥 식이죠. 수학식입니다. 함수식입니다. 그 함수식을 곡선으로 나타내면 생산물 곡선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지고요. 그 다음에 비용 함수를 곡선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비용 곡선으로 나타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두 개는 결국 같은 거거든요. 네. 결국은 같은 곡선을 다르게 그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생산자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생산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 제약 하에서, 즉 생산 기술적 제약과 시장 제약이라고 하는 제약 하에서 이윤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경제 주체다라고 보는 것이고, 결국 이거를 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생산 기술적 상황을 묘사할 때 생산 함수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비용 함수로 이야기하거든요. 비용 함수로 이야기해도 생산 함수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산 기술적 상황을 묘사할 때 비용 함수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생산 함수, 그러니까 비용 곡선으로 우리가 이 생산 기술적 상황을 묘사를 할 거거든요. 네, 나중에. 물론 생산물 곡선과 비용 곡선이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 후에 결국 모든 생산 기술적 상황은 비용 곡선으로 나타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13장에서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생산 기술적 상황을 비용 곡선으로서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13장의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그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제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이, 지금 생산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13장에서 하는 거고, 완전 경쟁 시장 이야기는 14장에서 하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은 15장에서 하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은 16장에서 이야기하고, 과점 시장은 17장에서 이야기한다. 이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이게 오부와 관련된 기업 행동과 산업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큰 틀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업 이론과 관련해서
그 기업 이론 또는 생산자 이론과 관련된 큰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진도가 나아가면서 이야기가 더 깊어질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